네, 안녕하세요. CNR 리서치에서 보임 솔루션 프로덕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유라경이라고 합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내용으로 오늘 세미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AI 트렌드, 라이프 사이언스의 AI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직 보임 솔루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보임 솔루션 소개드리고 마지막으로 보임 EDC에 AI를 적용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이런 이외 슬라이드는 이미 많이 보셨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2007년부터 이 업계에 들어와서 EDC를 개발하는 국책 과제로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EDC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엔 굉장히 좀 획기적인 일이었었고요. 다 페이퍼 CRF로 진행을 하고 가져와서 더블 엔트리 진행하고 이런 형태로 임상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들이 사실 제가 이 업계에 벌써 2024년이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그냥 EDC 정도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요 몇 년 전서부터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달라지고 임상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산형 임상시험, 이거 다 알고 계실 텐데 코로나 이전 이후로 조금 많이 임상이 바뀌는 것 같고요. 연구자 중심의 임상이었었는데 환자 중심의 데이터를 많이 바라보는 쪽으로 좀 가속화돼서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도 이컨센트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코아, 이프로라는 것들도 그런 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있구나, 언젠가 사용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분산형 임상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앱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거나 웨어러블 기기나 이렇게 센서 등을 사용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관심을 받고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환자들이 대면을 진행하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모을지, 임상시험 이외에 일상 진료에서 사용되는 그런 리얼월드 데이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빅데이터나 AI 등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맞춤형 치료나 여러 가지 약물 후보를 발굴한다거나 하는 그런 류의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임상시험의 환경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AI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AI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AI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각각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 원형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는 인간처럼 생각하고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시스템에 구현된 기술을 의미합니다.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머신이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학습하여 예측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많이 들어보신 딥러닝이라는 것도 다층 구조 형태의 네트워크 신경망을 기반으로 복잡한 패턴을 인식하고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연관성을 만들 수 있는 머신러닝의 한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너레이티브 AI 해서 젠 AI라고 얘기하고 생성형 AI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핫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챗 GPT-4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요 범죄에 속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프롬프트 또는 요청에 따라서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또는 소프트웨어 코드와 같은 독창적인 컨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고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자연어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으로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어 이해와 생성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LLM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서 보임 EDC에 적용하려고 하는 AI가 있는데, 그 AI는 LLM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이 장표를
좀 넣어봤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 LLM은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하는 기본 모델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모델이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오픈 AI의 GPT-4라던가 메타의 라마, 구글의 팜2라고 하는 것이 LLM입니다. 이 LLM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챗 GPT라거나 MS의 코파일럿,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LLM의 주요 기능을 잠시 살펴보시면 주어진 텍스트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고 관련성 있는 문장을 생성하는 기능들이 있고, 사용자가 제시한 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제공한다거나 번역 기능, 긴 텍스트를 간결하게 요약을 하는 기능, 텍스트의 감정을 분석해서 태도를 판별하는 그런 류의 기능, 그다음에 챗봇 같은 대화형 인터페이스라던가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제공하는 정보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보임에서 주로 사용될 LLM의 주요 기능은 요약과 정보 검색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뭐야?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벼운 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MS 코파일럿이라는 AI에게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줬습니다. 프롬프트는 이제 그런 AI와 대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 같은 것이고요. 구글링에서 찾아보시면 프롬프트를 잘 쓰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요 써 있는 것이 아주 잘 써 있는 프롬프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만들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과거의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문가를 만나야 되고, 전문가를 이제 섭외를 해서 이러이러한 그림을 그려주세요라고 이제 전문가랑 얘기를 하죠. 그럼 결과물을 받고, 결과물을 받아서 저는 이런 부분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검토와 결과물을 보는 루프를 몇 번을 진행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근데 제가 이 코파일럿에다가 이런 그림을 그려줘라고 했을 때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물론 넣자마자 바로 한 번에 이런 그림을 그려준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영문으로도 써보고 국문으로도 써보고 문구를 조금 변경해 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긴 했지만 제가 전문가랑 하는 그 시간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시간으로 이런 결과물을 받았고, 그다음에 썩히 아주 멘트에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 주진 않았지만 저는 그래도 꽤나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었는데요. 이런 짧은 시간 안에 꽤 괜찮은 결과물을 받는 것이 저희가 이제 AI한테 바라는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AI가 우리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6월 6일에 엘스비어의 세계 3대 컨설팅 중에 하나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How successful are AI discovered drug in clinical trials? A first analysis and emerging lessons라는 제목으로 AI가 신약 개발에서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라고 하는 분석 논문을 하나 냈습니다. 그 논문에 있는 그림이고요. 보시면 2015년 이후에 AI를 통한 신약 후보 물질로 임상시험 진행 건수가 매년 60% 이상 급격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2023년 말 기준으로 67개의 임상시험이 현재 진행 중인데 아직은 페이즈 1이 많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늘색으로 표현된 한 건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 3상까지 성공이 돼서 런치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하나 보셨고요. 그다음에 그 그림을 조금 더 어떤 AI를 사용을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AI 방법을 사용해서 임상을 신약 물질을 발견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림인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는 AI repurposed molecule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이런 형태들이 이제 특정해가지고 많이 임상시험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2020년 이후부터는 AI가 디스커버드한 그런 물질이라던가 아니면 저분자 설계 디자인 한쪽이라던가 이런 류의 임상들이 많이 생겨났고, 근데 그뿐만은 아니고 사실 이제 안티바디를 디스커버드하거나 백신 부분을 찾아내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23년에 AI를 통한 신약 후보 물질 발견이 24개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라는 걸 이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67개 중에 한 건은 런치가 이미 됐고요. 66개의 임상 중에 현재 24개가 완성이 된 상태예요. 페이즈 1 단계에서 24개의 임상 시험이 완료가 됐고 그중에 21건이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87.5%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7.5%이고 실제 기존에 우리 임상에서 AI를 사용하지 않고 신약 후보 물질을 발견했던 그 성공률은 40에서 65%라고 하는데요. 그보다 좀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고 그 임상 이후에 이제 페이즈 2 단계로 왔을 때는 현재 26건 중에 10건이 성공을 했는데 그중에 4개가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40%의 성공률을 보였고 기존의 임상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40%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공률과 좀 유사하다라는 내용으로 이 논문은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요 페이즈 1 단계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 24개의 성공 완료건 중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뭐 리퍼포스드라던가 뭐 디스커버드 타겟이나 저분자 설계, 항체 부분의 발견이라던가 백신 부분의 발견 등이 이제 고루고루 해서 임상이 성공이 됐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은 사실 방금 수치로 봤을 때는 너무 대단한 숫자가 적혀 있긴 했어요. 근데 이 논문의 단점이 맨 마지막 줄에 적혀 있는데 표본 수가 좀 작다는 게 함정이긴 합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가셔서 레퍼런스 확인해 보시면 어펜딕스도 다 공개되어 있어서 보실 수 있는데 114개의 기업 자료를 만들었고 표본 크기가 작고 이렇게 대형 제약사는 제외된 자료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이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은 AI 디스커버드 몰레큘의 잠재력과 R&D의 미래가 좋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임상시험의 성공률,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너무 작은 숫자를 갖고서 나온 성공률이긴 하지만 그 성공률을 가정하고 페이즈 3와 이렇게 관련을 지어서 생각한다면 우리 임상은 신약 개발에 있어서 2배 이상에 가까운 성공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유의 내용으로 이 논문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맥켄지에서 작년에 이제 생성형 AI를 도입했을 때 경제적 포텐셜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발표한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젠 AI 구축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성형 AI 구축을 통해서 뭐 하이테크도 있고 뱅킹도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순위로 제약 의료 산업 전반에서 연매출의 2.6에서 4.5%에 해당하는 이걸 한화로 환산하면 80조에서 150조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그런 잠재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도 사실 보시면 짙은 파란색으로 갈수록 생성형 AI가 줄 수 있는 가치가 더 영향력이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도 역시 R&D 쪽에 신약 개발 위주의 것들로 좀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WNS 홀딩스라는 곳에서 화이트 페이퍼로 보고한 자료인데요. 앞서서 신약 물질 개발 쪽, R&D 쪽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이제 전반적인 드럭 디스커버리부터 클리니컬 트라이얼, 파마코비질런스나 RA나 매뉴팩처링, 디스트리뷰션, 세일즈, 마케팅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는 유스 케이스는 상당히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이제 여기도 강하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대 가치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도 역시 먼저 드럭 디스커버리와 관련된 부분, 메디컬 라이팅이라는 부분, 페이션트 인게이지먼트에 해당하는 것, 페이션트 서포트, 메디컬 리뷰라던가 리포팅하고 문서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 젠 AI를 사용했을 때 기대 효과가 상당하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흐름, 업계의 변화 등에 발맞추어서 저희 CNR 리서치는 업계 1위 CRO로서 내부적으로 당연히 임상시험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AI를 적용했을지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고요. 뒷부분에서 먼저 이제 저희 그 보임 EDC를 활용해서 AI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임은 국내 1위 CNR 리서치에서 임상시험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개발한 임상시험 솔루션입니다. Best Operating Solutions for Innovative Clinical Management의 약자로 보임이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하고 있고요. 보임 솔루션에는 EDC와 RTSM, EDC, RTSM을 설계할 수 있는 툴이죠. 디자이너와 보임 세이프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보임 EDC를 살펴보시면 실시간 데이터 조회 및 다운로드를 제공하고 시스템 쿼리를 통한 데이터 무결성 보장,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로토콜 위반에 대한 자동 감지라던가 쿼리 발행, 메디컬 코딩, 다양한 리포트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 제공하고 있고요. RTSM의 경우는 무작위 배정, 층화 무작위 배정 지원하고 있고요. 보임 EDC가 완벽한 호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임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손쉽게 사용하시게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고요. 빌트인 설정이나 여러 가지 레퍼런스 템플릿을 통한 셋업 시간을 단축시키고 드라이 마이그레이션 등을 통해서 CRF 버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임 세이프티가 사실은 제일 먼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C세이퍼라는 이름을 함께 갖고 있고요. ICH 가이드라인 E2B, R3를 지원하고 XML 포맷 실시간 및 대량 보고 지원 가능하며 오토 밸리데이션이나 어프로벌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 모양 잠깐 모습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보임 솔루션으로 진입이 가능하시고요. 디자이너랄까 아니면 저희 과제 들어가셔서 역할 선택해서 과제 진입 가능하시고요. 서브젝트로 갔을 때 EDC로 들어갔을 때의 첫 홈 화면입니다. 서브젝트 리스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서브젝트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스케줄 보시면서 현재 입력 상태, 쿼리 상태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CRF 랩폼을 제가 하나 캡처를 했고요. 쿼리 리스트에 해당하는 부분, 메디컬 코딩하는 부분, SDV 영역, 오버뷰해서 이제 과제에 대한 서머리 확인하시는 부분입니다. 스터디 스테이터스, AESA 부분, 데이터 디테일이라던가 이런 부분 제가 이제 캡처해서 소개를 잠시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임 EDC에 AI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임 EDC에는 CRF 엔트리 디자인, 에디 체크, 프로토콜 데비에이션, 메디컬 코딩, 리포트에서 총 5가지 영역에 AI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CRF 엔트리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CNR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프로토콜이 나오면 이제 CRF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CRF를 만들 때 처음부터 시스템에다가 바로 블랭크 CRF를 엔트리 스크린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과거에 그렇게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스폰서에게 검토 요청을 했더니 거의 싹 다 바꿔달라 이런 건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블랭크 CRF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들였는데 다시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CNR에서는 워드 형태의 CRF 모듈에다가 먼저 만들어서 의뢰사와 최종 논의를 거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시스템에다가 엔트리 스크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걸리는 시간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단축시키기 위해서 CRF 문서를 바탕으로 자연어 처리, 아까 LLM이라고 했던 내용이고요. 그 LLM을 사용하고 그런 AI가 도와줘서 DB 스펙을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하게 하려고 있고요. 네, AI가 생성하는 것들을 우선 우리는 바로 그렇구나, 오케이 적용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사실 초기 단계이고요. 그것들을 사용자 측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컨펌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만 되고요. 그렇게 완성된 DB 스펙을 가지고 엔트리를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 있는 것까지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디체크 같은 경우는 데이터 밸리데이션이라는 문서를 스펙이라는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에디체크를 이제 DVS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읽고 AI가 에디체크를 시스템에다가 설정을 해줘서 자 이런 에디체크를 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제 추천을 하면 DM에서 이제 빌드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시스템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류의
내용이고요. 프로토콜 데비에이션 같은 경우는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선정 제외 기준 병용 금기 약물에 대한 데비에이션 설정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기능이고요. 메디컬 코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뭐 시스템에서 검색을 통해서 킴스DB를 검색하거나 뭐 해서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한데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뭐 국문, 영문, 직접 입력이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더라도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해당 용어에다가 매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리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복잡한 데이터셋을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해서 요약 리포트를 자동 생성하거나 인사이트를 제공하도록 이제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현업에서 DM팀에서는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병용금기 약물을 좀 더 수월하게 디텍팅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저희 보임에선 첫 AI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로 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실 프로히비티드 메디케이션에 대해서 대부분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그 임상에 직접적인 참여를 해본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신입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장표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특정 약물을 함께 사용했을 때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나 치료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어서 함께 사용이 금지되는 약물을 의미합니다. 병용 금기 약물의 사용은 중대한 프로토콜 위반으로 간주가 돼서 나중에 분석을 할 때 PP셋에서 제외가 되고 있고요. 이건 한 예인데요. 코비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라고 하는 이 약을 복용을 할 때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병용 금기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임상을 진행하면서 병용 금기 약물을 어떻게 디텍션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 이제 as is에 제가 기재를 해놨는데요. 뭐 여러 회사에서 하시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크게 막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용 금기 약물은 우선 그 프로토콜을 보시면 어떤 파트에 조금 구체적으로 아니면 조금 러프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적혀져 있고요. 그 내용을 기준으로 병용 금기 약물을 판단하는 기준 문서를 아마 작성을 하실 거예요. 그럼 CNR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문서에는 성분명을 쭉 나열을 하고요. 그 옆에 ATC를 쭉 또 나열을 해서 이런 ATC에 해당하는 약물이 있으면 우린 이걸 병금으로 잡겠다라는 내용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ATC 코드나 상품명, 성분명들이 명확하다면 사전에 정의를 해서 에디 체크로 시스템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약물이 입력이 될 때마다 시스템에서 이렇게 쿼리처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실 저희가 DM을 해서 EDC를 이때까지 오픈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 압박이 존재를 하고 이 ATC 코드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게 다 에디 체크 하나하나를 걸다 보니까 사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뭐 10개밖에 안 돼라고 하면 쑥 걸어주면 되는데 이게 뭐 100개, 200개가 돼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런 에디 체크를 다 걸어야 되고 우리가 건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테스트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뭐 100개, 200개에 대한 약물 다 넣어보고 이런 쿼리가 나오고 있는지를 또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기보다는 우선 매뉴얼에 조금 의존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매뉴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시간이라기보다는 어떤 포인트 때 이렇게 디텍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AI를 적용해서 이 부분을 보강을 한다면 디자이너에서 EDC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병용 금기 약물 정보를 설정을 하고 AI 기반 검색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의 에디 체크 설정 없이 디텍션 기능을 하도록 이제 시스템에 그런 기능을 탑재를 하고요. EDC 안에서 약물을 입력을 했을 때 병용 금기 약물에다가 이렇게 살포시 병용 금기 약물로 의심이 됩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DM 선생님이나 CRA 선생님들이 가셔서 연구자 확인을 한다거나 쿼리를 발행한다거나 또는 이게 정말 병금이 맞아라고 하면 프로토콜 데비에이션을 설정을 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업무 서포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뒷장에서 잠시 그림으로 가볍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게 더 가벼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시면 요 유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사용 DM팀에서 실제로 EDC를 세팅하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분이 이제 저희 보임 EDC를 통해서
병용금기 약물 조회에 대한 요청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리트리버라고 하는 검색기에서 우리 CNR에서 보유하고 있는 DB로 들어갑니다. 이 안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27년의 업력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이 과제에 대한 프로토콜 정보, 여러 가지의 데이터 파일들을 확인을 해서 관련 문서를 다시 LLM이라고 하는 것에 보내줍니다. 그럼 이 LLM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더 많은 방대한 DB를 열심히 뒤져서 저희가 원하는 정보와 함께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사용자는 결과를 확인하고 병용 금기 약물 정보를 최종 결정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림은 똑같은데 내용이 다릅니다. 이건 EDC 쪽입니다. 그래서 EDC에 병용 약물이 이미 기재가 되어 있었어야만 하고요. 그럼 이제 기재된 약물을 별도의 액션을 취하는 건 없지만 시스템에 약물이 입력이 되면 시스템이 알아서 어느 시점에 리트리버에게 자, 이게 병용 금기 약물인지 평가를 좀 해봐 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뒤지고 그 다음에 LLM에게 보내서 자, 그게 병용 금기 약물이 맞니? 안 맞니? 라고 하면서 병용 금기 약물이 맞는 것 같아 라고 EDC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EDC에 있는 사용자가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병용 금기 약물 정보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저희가 아까 에디 체크를 걸 수도 있지만 아직 상당 부분 매뉴얼리하게 의존하고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된다면 실제 저희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매뉴얼 리뷰의 작업 부담이 감소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사람이 찾은 병용금기 약물 이 계열의 약은 요거야라고 했었지만 AI는 더 많은 데이터를 뒤져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에서 이렇게 금기 약물이 입력이 됐을 때 신속하게 감지가 되고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제 진행 중에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논의해서 그런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거고요. 동일한 위반 사항이 재발되는 것도 막을 수 있어서 환자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크게 임상시험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용 금기 약물 이 디텍팅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화가 되면 저희의 첫 시도는 이 부분이긴 한데요. 이것들이 안정화가 된다면 매뉴얼 리뷰의 다음 영역으로도 이제 확장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 밑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사실 다 텍스트 기반입니다. 뭐 아까 제가 첫 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 중에 프로토콜에서 선제 기준 위반과 병용 금기 약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입력된 데이터들을 텍스트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뉴얼로 보고 있었던 그런 류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좀 더 빠르게 시스템에서 찾아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실험실 검사나 신체 검사 같은 것들에 대해서 CS다라고 찍혔을 때 이것들이 병력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이상 반응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그냥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텀 이외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실은 그게 병력인지 이상 반응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많이 매뉴얼 리뷰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젠 AI, 생성형 AI의 도입은 이제 스폰서 입장에서는 신약 개발 분야에서 이미 많은 연구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테크 회사들하고 이미 많이 협업을 하고 엄청난 투자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저희 같은 CRO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업무 효율화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진행을 할 건데요. 방금 같은 그런 AI가 시스템에 도입이 된다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그에 따른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이제 모든 기술에는 약간 양면이 있긴 한데 제가 병용금기 약물에 대해서만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DB가 잘 훈련이 되어야만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잘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B가 학습 DB가 불완전하거나 또는 이렇게
편향된 TV를 갖고 있다거나라고 한다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없애는 방향으로 많이 가야 돼요. 제가 이미 선생님들은 PPT를 받고 계셔서 보셨을 텐데 제가 챗 GPT랑 처음 나눈 내용이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오타가 있기는 한데 고혈압, 발살탄, 페이즈 1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 SCI 논문이 있으면 찾아줘라고 했어요. 근데 이 프롬프트가 사실은 챗 GPT가 찾기에는 명확하지 않은 문구였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디즈니 애니메이션 10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당히 당황스러웠었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AI에서 고려해야 될 점 중에 또 하나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 설명 가능성의 부족. 이제 이런 게 그 내용이고요. 아까 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은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AI가 하는 모든 걸 믿으면 안 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서 결정을 하고 최종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